안녕하세요. 길어듣는 역사 이야기 이규환의 흔적의 역사 163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저는 사실은 그 틈만 나면은 답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예. 사실 아내하고 같이 다니는데 네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도 이제 뭐 대학생 이상 하나는 뭐 지금 뭐 연수가 있고 그래갖고 외국가에 있어서 이제 큰 애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되게 그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아내도 또 답사를 또 좋아해요. 네. 뭐 싫어하면 또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안 맞으면.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함께 다니고 있는데요. 네. 그 바람 쐬러 나오고 뭐 맛있는 또 향토 음식 먹고 네. 찾아 먹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나누고요. 지난주 휴가 다녀오셨잖아요.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번에는 전라북도 쪽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안, 전주, 익산, 공주, 그러니까 그 충청도 쪽하고 해서 뭐 갔다 왔죠. 네, 호남 갔다 오신 거요? 묶어서는 뭐 백제문화권이라고 우리 집 네. 뭐 아내가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부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최석강이라든가 경치 위주, 그다음에 전주는 한옥마을하고 이제 조선시대 뭐 그런 풍물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익산하고 이제 그 공주는 결국 이제 그 유적인데 익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 그 옛날 그 백제 무왕, 그 이 의자왕 그 이 전이죠. 그분 이제 숨결이 있거든요. 왕궁 유적이라든가 요새 한참 복원하고 있는 미륵사지, 그다음에 쌍릉, 뭐 연동리, 백제석굴 이런 걸 좀 보고 공주 와서 공산성을 봤는데 문영왕 나오고 뭐 이렇게 봤는데 아, 공산성은 정말 야경이 끝내주더라고요. 야경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졌다 그러는데 밤에 딱 들어가니까 공주 시내가 금강하고 쫙 보이는데 완전히 뭐 환상적이라고 뭐 얘기하네요. 집사람도 그래서 되게 좋아했습니다. 엄청 많이 돌아다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유적지 개방을 워낙 잘해놔가지고 그 지자체나 이런 문화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제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보니까 미륵사지 서탑 복원도 거의 끝났고 보니까는 규모가 엄청 크던데요. 어쨌든 그렇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산선 야경은 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공산정이라는 정자에서 내려다보는 어떤 금강이라든지 공주 시내 성벽 이런 게 이제 홀딱 빠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밤에도 성벽을 쭉 이렇게 가고 이제 불을 비춰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야경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중에 또 그 다음날 낮에 가보니까 또 다른 맛이 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밤이 더 좋으셨죠? 그렇습니다. 좀 못 가봤는데 저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이번 주는 다녀오신 곳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또 다녀온 거를 홀랑 여기다가 소개하면 다음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기사를 좀 쓴 다음에 그래서 다음에 소개를 하려고 그러고 이번 주는 쟁겨놨던 거, 쟁겨놨던 거 몇 주 전에 다녔던 거를 해야 되는데 서울 근교부터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야 서울 사람들 좀 다녀보고 맨날 그 찌들어 갖고 맨날 일에 그냥 하잖아요. 그래서 저요. 서울 근교에도 좋은 데 많다라는 걸 일단 보여주려고요. 뭐 어디예요? 서울 근교라면 이제 저도 주말에 갈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2000년대 초반에 그 발굴 한참 할 때 이제 제가 기사도 썼던 곳인데 혹시 그 양주 회암사지라고 들어보셨나요? 회암사지요? 양주에 있다면 멀진 않은데 잘 모르겠어요. 가본 적도 물론 없죠. 그 저도 한 15년 전에 한 2번 가보고요. 이번에 이제 한번 가본 건데요. 완전히 정비를 했더라고요. 발굴 현장을 발굴한 그대로 현장에 노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운치가 굉장히 있어요. 뭐 고고학자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박물관도 물론 옆에 있고요. 근데 좀 겨울인데 춥지 않을까요? 뭐 약간 뭐 추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잠깐 이렇게 다녀보는 거는 한 30분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진도 찍고 그러면 가능할 것 같고 뭐 그래서 좀 추운 줄 모르겠는데 그건 저는 이제 답사에 워낙 많이 다녀서 추운 줄 모르겠다 그러고 당신 믿었다가 가고 추워서 죽을 뻔했다가 가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우면 옆에 또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박물관 유물구경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지나면은 거기가 보니까 칼국수가 유명하던데요. 제가 먹어보니까 맛이 좀 있더라고요. 김치가 아주 맛있던데요. 강추합니다. 어느 집인지 알려주셔야 돼요. 네. 그 회암사지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이게 어떻게 발굴된 거예요? 뭐 발굴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이제 그 17년 전인데 제가 그때 이제 다닐 때거든요. 네. 그 2000년 5월쯤인가 이제 그 발굴단이 6단지라고 이렇게 회암사 이렇게 구역이 굉장히 넓어갖고 1단지, 2단지 이런 식으로 나눠놨습니다. 네. 6단지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것을 발굴하다가 이상한 유물이 걸려들었다는 거죠.
어떤 이상한 유물요? 이거 보면 보광전이라는 건물자 앞에 글자가 새겨진 청동 유물 뭐 이런 게 막 이리저리 흩어져 갖고 막 발견된 거죠. 글자가 새긴 청동기라면 이거 엄청난 발굴 성과잖아요. 그렇습니다. 늘 얘기지만 고고학 중에서 가장 흥분되는 게 이제 명문이 글씨가 있다는 게 왜냐하면 당대의 글씨니까. 그 역사 기록이라는 건 후대의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명문은 바로 그 시대에 쓰기 때문에 정말 생생한 역사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흥분되는 발굴품이 늘 되는 건데 거기 보면 천보산중, 그 회암사, 보광명전, 뭐 사교각, 현금탁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되는데 134자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는 거죠. 내용은 뭐예요? 이 명문 보면은 이제 그게 공덕주는 가정대부 판내시부사 이득분 이런 걸로 이제 끝납니다. 아까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해갖고 이 절 보광전 이 보광전을 짓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보광전을 짓는데 돈을 들인 이득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판내시부사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 보광전을 짓고 여기다가 내가 했어. 왜 했는지 뭐 이렇게 뭐 때문에 했는지를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발언문이고 그래서 비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회암사라는 명문이 딱 박혀 있으니까 일단 이제 번쩍 띄인 거죠. 근데 그 명문이 새겨진 청동 유물의 정체는 뭐였어요? 그 처음에는 유물이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해갖고 매간장을 누겼는데 이게 보름도 안 돼서 수수께끼가 풀렸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보광전 그 북동부 쪽에 거기 보면 똑같은 명문 청동기가 나왔는데 결국 뭐냐면 사교각 현금탁이라는 거 아까 명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 사교각 그러니까 보광전의 네 모서리 추녀 끝에 그 현금탁 금탁이라는 게 이제 매달았다 매달을 현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추녀 끝에 매단 금탁 풍경이었다 이런 얘기죠. 풍경이라면은 그 절에서 보는 바람이 불면 딸랑딸랑 소리 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때 발굴된 풍경은 격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금탁 상단부에 보면 이렇게 문자가 쭉 써 있는데 무학대사 뭐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조선 국왕 이거는 이제 이성계잖아요. 그 당시에 이성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왕현비라 그랬는데 이성계의 두 번째 정부인인 신덕왕후 강씨를 얘기를 하는 거고 세자 이렇게 있는데 이 세자는 그 당시에 죽지 않아 아직 왕제난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방석이었다는 거죠. 그런 명문이 새겨져 있고 그다음에 홍무 27년 그러면 날짜를 어떻게 뭐 횟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이성계라는 거 어떻게 하느냐? 보면 이제 홍무 27년이라는 게 딱 새겨져 있는데 홍무는 누구냐면 명나라 초대 황제인 주원장의 그 저거거든요. 그 연호니까 그 딱 보니까 그게 1394년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왕이면은 결국 이성계다라고 하는 게 나온 거죠. 그럼 태조 이성계, 무학대사, 세자는 짐작할 수 있는데 왕현비는 누구예요? 그 왕현비 아까 얘기했듯이 신덕왕후 강씨라는 사람인데 이 강씨라는 사람이 되게 우리가 이 설명을 좀 해야 돼서 내가 그런 건데 이게 이 태조 이성계가 부인이 둘이거든요. 아시죠 그거는? 그건 압니다. 그 한 분은 신의왕후 한씨고 이 신의왕후 한씨가 누구를 낳냐면 이미 죽은 장자가 있는데 이방의라고 있습니다. 이미 술 먹고 막 고려의 충신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조선 개국해도 저는 고려를 위해서 죽겠다 그래갖고 이제 이 아버지가 그럼 뭐 혼자 이렇게 지내라 그래갖고 맨날 술 먹고 그러다가 그 술에 너무 술이 많이 먹어갖고 결국 술병으로 죽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 장남이 있는데 그분이 만약에 옛날에 소개한 적도 있는데 그분이 만약에 조선의 2대 국왕이 됐으면 나라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죠 역사가. 근데 그거를 이제 미리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신의왕후 한씨의 소생들이 이제 정종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이방원 태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또 한 분이 아까 지금 얘기하는 그런 신덕왕후 강씨인데 나중에 이제 왕제연 때 죽은 방석하고 이제 방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부인을 이렇게 둘씩 둬가지고 결국 사고가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경처, 향처 이랬대요. 그러니까 서울경자, 서울의 처, 그다음에 향처, 고향처 이랬다는 건데, 그러니까 고향에 있을 때 그 고향처잖아요. 근데 출사해갖고 서울 가고 벼슬 나게 되면 거기 또 서울에다가 또 부인을 하나 두는 건데, 뭐 그렇게 풍습이었나 봐요. 뭐 지금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대 풍습이 그랬겠죠. 그런데 다시 발굴된 명문 내용이 뭐예요? 일단은 뭐 그 옛날을 부러워하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겠지만 돈이 있어야 관리가 되는 거고 그렇지 돈도 없는데 무슨 부인 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방송 들으시면 어떡하려고. 뭐 돈이 있어야지 뭐 둘이 관리가 되죠. 뭐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합니다. 네. 어쨌든 그 발굴된 명문 내용을 보면 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아까 천보산중 뭐 이렇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천보산에 있는 회암사 네. 보강전의 교각넷을 금으로 단장해서 꾸민다. 그다음에 이거는 천궁을 능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금탁, 풍탁을 달아갖고 풍경을 달아서 모든 부처님께 바친다. 뭐 이런 그 작은 티끌 같은 여러 중생들이 그 소리를 듣고 본심에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원컨대 우리가 이 신묘하면서도 아름다운 연기를 이어 조선이라는 이름이 만세토록 전해지고 또는 그 전생이 영원토록 그쳐서 나라와 백성이 편안하게 해요. 결국 함께하는 인연으로 돌아감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홍무 27년 1394년 6월에 짓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거죠. 아까 이 홍무 26년으로 1394년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하셨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우리가 4대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연호가 없잖아요. 고구려나 발에는 뭐 연호가 있었다는 건데 그 이제 우리는 그 4대 한다 그래갖고 연호를 안 쓰고 고려 때도 연호를 좀 썼죠. 어쨌든 잠깐 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게 알고 있는데요.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조선 시대는 4대를 했기 때문에 명나라 주원장 연호를 쓴 거죠. 어쨌든 이 금탁 발굴이 태조 이성계가 조선 건국한 지 3년 만에 이게 1394년에 우리나라 횟수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암사 보광전을 뭐 지으면서 그 이득분이라는 사람이 지었지만 어쨌든 간에 무학대사와 총애하는 신덕왕후 그다음에 세자 방석을 위해서 호화롭게 꾸몄다. 이득분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를 이제 고고학적으로 밝혀낸 거죠. 그러니까 이득분은 판내시 부사라고 했는데 그게 내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 이득분이라는 사람이 고려 말 우왕 때 총신이었습니다. 총신이라는 건 아주 총애를 받았던 신하인데 이제 결국 내시죠. 그러니까 실각을 했어요. 뭐 그랬다가 조선 개국하면서 다시 또 중용이 됐습니다. 판내시 부사라는 게 사실 엄청나게 높은 직분이거든요. 장관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록에 보면 또 이득분이라는 사람이 또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신덕왕후 강씨가 병이 나니까 이상하게 또 판내시 부사 이득분 집에 가서 치료했다 이런 기사가 뜨고 그렇거든요. 결국 신덕왕후 강씨가 그 집에서 죽습니다. 1396년에 뭐 죽는데 그걸 이제 왕비의 죽음도 흥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했다라고 뜨더라고요. 왕비가 병을 치료하고 거기서 죽었다면 정말 이득분의 권세가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고려 우왕의 총애를 받았다가 원래 이득분이라는 사람이 뇌물죄 이런 걸로 탄핵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상하게 하여튼 조선 개국 후에 또 발탁이 돼갖고 판내시 부사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그 오뚜기 같은 그런 사람이고 대단한 권세를 자랑하는데 굉장히 그 겉모술수나 출세에 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정종이 즉위하자마자 1398년인데 죄를 묻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실록에. 저 이득분이라는 자는 불사를 권해가지고 누구한테 권했냐? 결국 태조 이성계한테 권했다. 이런 얘기죠. 국고를 탕진시킨 그 자다. 이 자의 죄를 물어야 된다. 이런 그 대목이 나옵니다. 뭐 제보를 개 못 주는 모양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사사롭게 이제 뇌물을 먹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불사를 막 했고 막 그랬던 건데 어쨌든 그걸 보면 이득분이라는 사람이 회암사 보광전을 지나치게 호화롭게 꾸미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탄핵을 받은 게 아닐까. 왜냐하면 그때는 당시엔 또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또 신덕왕후 강씨하고 또 친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종이나 이방원은 사실 신의왕후 한씨의 소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거죠. 아무튼 회암사라는 절이 범상치 않은 절인 건 분명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발굴하면서도 좀 이상한 그런 느낌들이 많은 그런 유구들이 보였거든요. 이게 발굴단이 소름이 좀 돋았던 게 뭐냐면 목이 없고 뭐 4분의 1 되고 막 이런 그 뭐 4조각 5조각으로 흩어지고 뭐 이런 청동 석재 불상들이 막 흩어진 거죠. 이 스님들이 뭐 인형처럼 갖고 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막 20-30cm 정도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막 널브러져 있고 진이겨서 부서지고 뭐 머리가 무참히 잘리고 몸통은 이쪽이고 머리는 저쪽이고 뭐 이런 식으로 불상이 막 흩어져 있는 거죠. 이거를
그 발굴단에 수습을 한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불상들이 한결같이 흉한 몰골이에요? 예, 그러게요. 어떤 동자상 같은 경우는 네 토막으로 막 잘리고 막 그랬는데 네. 막 반경 50, 60m에서 막 이렇게 여기 목이 있고 여기 뭐 얼굴이 있고 그런 식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몸뚱이는 5단지에 있고 머리는 6단지에 있고 팔과 다리는 7, 8단지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진 걸 맞춰서 끼워 맞췄다는 거잖아요. 이 발굴단에서 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는 그냥 폭삭 내려앉은 게 아니다. 누가 증오심에 불타갖고 그렇죠. 마구 막 던지고 막 난리를 쳐갖고 막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사정없이 내동댕이 쳤다. 뭐 이런 뜻이다. 이렇게 된 거죠. 무슨 심정이었길래 이렇게 내동댕이 쳤을까요? 그래서 이제 찾아봐야 될 거죠. 실록인데 이 왕조실록을 이렇게 보면 그런 저간의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이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이 세종 16년 이래 회암사가 대대적으로 증축을 하고 막 그렇습니다. 하는 바 이렇게 하고 막 그럴 거를 갖다가 비난하는 그런 유생들의 상수가 잇따르는 거죠. 불교가 폐단이 많다라는 걸 상수가 잇따르는 게 되는 건데 회암사 중들이 불사를 화려하게 치렀다든지 뭐 종실과 비빈이 뭐 이를 비호했다든지 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이어지거든요. 근데 절이 얼마나 컸길래 그런 비판이 나왔을까요? 뭐 전국 사찰의 총본산이다. 왕찰이었으니까는요. 승려수가 3,000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건데 결국은 뭐냐면 태조 이성계가 또 왕위를 물려주고 나서 상황이 된 다음에 수도 생활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효령대군이 이게 불교를 믿잖아요. 근데 그분이 또 머물렀던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종 기록을 보면 이 절에 뭐 300명, 250명의 승려가 있었고 경내에는 10,000명, 뭐 이 경내가 또 10,000평에 이르렀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하여튼 이 성종 때는 정의왕후가 중창하고 막 이래서 굉장히 번성했던 그런 절이었다는 거죠. 근데 조선 시대였는데도 왕찰이라고 하는 게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조선하면 승류 억불책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암사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절이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 뭐 왜 그러냐 결국 태조 이성계라는 그분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대 임금들 사실 어쩌질 못하는 거죠. 유생들이 날을 피워도 이거는 선대에 대한 어떤 그런 뭐 효성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조종의 유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어를 한 거죠. 회암사에서 스캔들도 많이 일어났다면서요?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1419년인데 세종 때인데 그 당시만 해도 상왕이 이제 태종인데 영향력을 행사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상왕 태종이 회암사 중들이 간음을 하고 막 절도 사건에 연루되고 막 이랬다라는 그런 탄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딱 듣고 나서 빙긋 웃으면서 그랬다면서 그러는 거죠. 내 그럴 줄 알았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중들이 항상 부녀자들과 가까이 있으니 어찌 이게 탈이 안 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래서 일찍이 이 사찰의 어떤 그 여정들을 부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근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게 바로 이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세종 때도 보면은 그 1434년인데 사대부 대가집 부녀자 20여 명이 여러 날 동안 어쨌든 회암사에 머무르고 막 그랬다가 결국 문책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거기 가서 뭐 하겠냐 이런 거죠. 그렇죠. 너무 속세와 떨어진 곳에서 남녀가 먹고 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달이 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 그 이제 어쨌든 간에 사대부집 대가집 부인들도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여종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 여부는 모르는 거죠. 어쨌든 간에 금액의 공간이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은밀하고 뭐 조용한 공간인데 어쨌든 거기 가서 뭐가 이렇게 있으면 그 호사가들이 뭐라 그랬어. 저거 이상한 놈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갖 추측이 난무한 그런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댓글이 막 엄청 달렸겠죠. 그렇죠. 이런저런. 근데 그러다가 언제 회암사가 몰락한 거예요? 불상이 전부 내동댕이 쳐질 때가 언제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오다가 문정왕후가 있잖아요. 이 문정왕후는 누구 생각은 거야? 응? 문정왕후 하면 누가 생각? 전이나. 되게 그 옛날에 여인천하의 그 드라마에 그 사극에 나오는 전인아가 생각이 나는데 그 전인 그때 그 여인천하 지금도 해요. 케이블 테레비 보면 지금도 하더라고요. 나도 가끔 보는데요.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되게 또 뭐 악독한 여인이었다, 여걸이었다 이렇게도 나오고 평가는 뭐 많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근데 문정왕 같은 경우가 이제 아들이 12살에 이제 즉위를 했거든요. 명종이. 수렴 첨정을 했는데
역사가의 평가, 그 당시의 평가가 이거죠. 암탉이 울리면 집안이 망한다. 문정왕후는 이 조선 사직의 죄인이다. 뭐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평가를 내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남자사 간의 논리죠. 철저하게. 네. 그 남자들 뭐 쥐락펴락하고 막 그런 어떻게 보면 여걸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대단한 정치가이자 모략가이자 뭐 그래 권력자가 아니었나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뭐 그런 문정왕후가 불교를 막 장려했거든요. 그러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장려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문정왕후 하면 또 한 분이 이제 또 한 사람이 이제 그 거론이 되는데 유명한 승려죠. 보우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그 봉은사 주지로 임명이 되는데 이 강원감사 정만종이라는 사람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문정왕후의 총애를 받는데 본격적으로 불교를 육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도첩제를 실시하고 뭐 그래서 이 승려를 막 뽑고 그다음에 전국에 300여 개의 절을 막 공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불교가 풍성하게 됩니다. 근데 유생들이 난리 났겠어요. 그렇죠. 이게 뭐 승유 억불책이라고 하고 유교의 나라인데 뜬금없이 또 뭐 계속 또 불교 부흥책하니까 아연실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 상소가 빗발치고 막 그랬다는 건데요. 문정왕후 꼼짝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이때 불교 부흥책을 쓰면서 훗날에 그 명종 다음에 이제 선조잖아요. 임진왜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활약했던 승려 유정 대사하고 휴정 대사가 요때 이제 그 발탁이 됐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휴정 대사, 유정 대사는 문정왕후 덕분에 나오신 분들이네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문정왕후가 뭐 어떻게 보면 정난정하고 뭐 윤원영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매간매직하고 막 그런 죄는 있죠. 그러나 어쨌든 또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문정왕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우를 일생에 또 스승으로 신뢰를 했고요. 어쨌든 이 유학자들이 뭐 반발을 엄청나게 했는데 아무도 그 문정왕후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언하면서도 불교의 미래를 걱정하는 유언을 했다는 거죠. 어쨌거나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명종이 즉위하고 20년 실질적인 조선의 제1권력자라고 해서 이제 아까 그렇다 그러면 조선을 20년간 통치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정왕후하고 해암수는 어떤 인연이에요? 보우가 막판에 이제 문정왕후를 등에 업고서 불교 중흥책에 나섰다 그랬잖아요. 1565년에 이 회암사에서 무차대회를 계획을 합니다. 이 보우라는 사람이. 무차대회가 뭐예요? 무차대회가 나도 찾아보니까 승려 그냥 일반 백성 남녀노소 귀천의 차별 없이 아마 무차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등하게 널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잔치를 베풀고 또 물품을 골고루 나눠주고 뭐 그런 법회를 무차대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대중 법회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유생들이 가만 안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 상소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유생들은 보우를 요승이라고 이제 지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막 회암사를 막 어떻게 비난을 하냐면 회암사 주지 중에 이제 신묵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신묵이라는 사람이 주지승이 뭐 백정을 막 결박을 하고 때리고 막 콧구멍에 물을 붓고 뭐 다리 정강을 부러뜨렸다라고 해갖고 그 경기감사가 막 이렇게 그 상소만을 막 올리고 막 그렇거든요. 회암사 주지를 막 이렇게 막 비난을 하는 거죠. 그걸 보면 이 회암사에 대해서 유생들이 얼마나 적개심을 갖고 있었나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근데 무차대회가 잘 열렸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차대회를 뭐 준비하는 과정인데 공교롭게도 문정왕후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욕 제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는데 문정왕후가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불교가 안 좋아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급전직하를 하게 된 거죠. 핍박을 받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바로 뭐 문정왕후 옆에서 이제 전행을 휘둘렀던 윤원영, 그 다음에 이제 정난정 또 비참한 처우를 맞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회암사의 운명도 거기서 갈렸겠죠. 뭐 그랬을 거죠. 그러니까 명종실록을 보면 명종 21년 1566년 그러니까 아까 이 무차대회가 1565년에 뭐 했고 문정왕후가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돼 갖고 이제 송도의 유생들이 회암사를 불태우려 한다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승려 보우는 어떻게 됐어요? 맞아 죽었다는 거죠. 제주도 유배가를 가지고 맞아 죽었다는 건데 이 보우는 사실 최근까지도 요승이다라는 딱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 보우를 또 어떻게 보면
품격 높은 뭐 어떤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뭐 시문이 좋았다는 거죠. 격이 좋았다는 건데 네네. 그런 거의 품격 높은 시문을 바탕으로 뭐 불교의 전통을 유지 발전시키려고 했던 그런 고승이다라는 평가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암사는 명종 때 유생들에게 불타버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송도 유생들이 불태우려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불태웠을 것 같아요. 그죠? 네. 1566년에. 그리고 이 선조 때인데 1595년에 회암사 옛터에 불탄정이 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1566년에서 1595년 사이에 유생들에 의해서 불태워진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이제 기록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에 타서 폭삭 내려앉은 뒤 한 450년 만에 발굴이 된 건가 봐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폭삭 내려앉았고 네. 그 상태로 이제 발굴이 된 거잖아요. 청동으로 만든 금탁이 뭐 쭉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 데다가 목 잘린 뭐 널브러진 불상 이런 거 막 던지고 막 이런 게 그대로 나왔으니까 폭삭 내려앉은 것이 이제 그렇게 발굴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회암사는 태조 이성계 시절에 판내시부사 이득분이 창건한 건가요? 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득분은 보광전만 뭐 중창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원래 그 회암사가 언제 창건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인도 출신 고승이 있습니다. 지공 스님이 있는데 이분이 몽골을 거쳐갖고 2년 7개월 동안 고려를 찾아와서 고려에서 머물거든요. 그 고려인들이 굉장히 환대를 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이제 고려의 나홍 스님이라는 분이 그 이 지공 스님한테 감화를 받아서 이 회암사를 증창을 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이 회암사가 인도에 있었던 나란다사라는 그런 절이 있어요. 사찰일 수도 있고 교육시설일 수도 있는데 그걸 본따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기록이 나오는데 그 이세계 모근문고라는 기록을 이게 보면 인도 출신의 지공 스님이 회암사의 지세가 천축국의 나란다사와 같다 그래서 수제자인 나홍 스님에게 얘기해서 이곳에 그 이 창건하게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인도 나란다사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어디 있었던 거예요? 뭐 인도의 동북부에 있다는 건데 여기가 이제 2세기 말부터 교육 장소가 있는 어떤 그런 사원이었다는 거죠. 네. 그 종교 학문의 요람이었다는 건데 이 현장법사 중국 당나라 시대 현장법사가 여길 다녀간 다음에 이곳에 상주하는 승려가 10,000명이다. 그리고 교수가 2,000명에 이르렀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어요. 이거 엄청 큰 절이네요. 절이자 학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공 스님이라는 분이 이 나란다사의 마지막 졸업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려에 와가지고 이분이 회암사 절터가 인도의 나란다사 지형과 좀 비슷하다라고 해서 여기서 만들었다는 건데 이게 1950년 정도에 얼마 안 됐죠. 한 60년 된 건데 인도의 나란다 고수 입구에 새로운 나란다사가 설립을 됐다는 거죠. 근데 회암사 지금 옛터하고는 규모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규모가 이 회암사가 엄청났다는 건데 뭐 예를 들자면 건물이 262칸 그다음에 뭐 불상이 15척의 불상이 7구다. 뭐 관음상이 10척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됐다는 거죠. 발굴 현장 가보셨다고 했는데요. 어땠어요? 지금 뭐 거의 노출돼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구경할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발굴 현장 그대로 돼 있고 이 뭐 구들유구가 막 보이고 그러거든요. 구들유구가 보이고 근데 좀 약간 덮어놓긴 했는데 그런 뭐 이 군대 내무반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 건물터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8단지라고 하는 뭐 8단의 대지 뭐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건물터를 보면 정정터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동서에는 방장터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걸 보면은 이 절의 품격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정치를 펼친 관청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기 회암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데 우리가 뭐 절의 정청이라 하니까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고려 때 뭐 예를 들면 그 공양왕이라든지 그 태조 이성계 이런 분들이 머물렀던 곳이 또 정청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단순한 절이 아니라 임금이 머물렀던 곳이라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 방장이라는 게 이제 임금이 정청에서 이렇게 정사를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있으면 방장은 이제 스님들이 또 이렇게 약간 관리하고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발굴 현장의 오른쪽 끝에 보면은 약간 부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도가 있는데 부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승려의 살이나 유골 이런 걸 안치한 탑이거든요. 근데 그럼 누구 부도예요? 보우의 부도 아니에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뭐 어떤 경우는 뭐 제주도에 유배 가서 맞아 죽었는데 무슨 보우가 있었겠냐, 보우의 부도가 있었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다른 사람의 뭐 부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회암사에서 거대한 화장실 유구가 발견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원래 발굴 초창기에 제가 답사할 때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요번에 방문을 해보니까 이상한 유구가 보이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이제 해설자분한테 물어보니까 2006년에 발굴이 됐다는 건데 이 뭐 사찰이니까 화장실이 아니라 이제 해우소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발견됐어요? 이 서쪽 부근인데요. 깊이가 한 4m 가까운 3.8m 되는데 폭이 한 10m 이상의 어떤 뭐 구덩이 이런 걸 발굴을 한 거죠. 깊이가 그 정도, 폭이 그 정도면 엄청 길고 깊네요. 제가 그래서 가보니까 떨어지면은 못 나오겠더라고요. 아유, 네. 근데 그게 화장실, 그러니까 해우소인지 어떻게 알았대요? 처음엔 그래서 이게 막 그 석축으로 이렇게 쌓았고 지하로 이렇게 툭 이렇게 구멍이 돼갖고 음식물 창고인 줄 알았다는 거죠. 깜짝같이. 그래서 막 돌로 쌓고 뭐 바닥도 돌로 깔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석빙고 아니야 이렇게 해도 되게 되고 음식물 저장고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창고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바닥 성분을 흙을 이제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기가 막혔다는 거죠. 왜요? 기생충 알이 득식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똥이잖아요, 인분. 이게 뭐 이 기생충 알은 원래 기생충은 죽잖아요, 세월이 지났는데 알은 되게 두껍다네요. 알고 막이. 그래서 이게 수천 년이 지나도 막 남아 있고 막 그러거든요. 뭐 그렇게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서울대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1g당 흙 1g당 흡충알, 회충알이 한 30개 이상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흙이 아니다. 그냥 대변이다. 라고 우리가 라는 결과를 보내왔다는 거죠. 근데 이 해우소는 칸막이는 있었어요? 공동 화장실인데 우리가 뭐 중국 옛날에 가면은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뭐 구멍을 뻥뻥 뚫어놓고 뭐 그랬다 그러는 건데 어떤지는 모르는 건데 어쨌든 이 구멍 뭐 구덩이를 파고 이 뭐 어쨌든 돌문을 만들고 그다음에 돌 바닥을 깔고 그다음 흙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뭐 용변을 본 다음에 아마 이게 흙을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덮었나 봐요. 덮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둥 자리가 있었다는 거죠 옆에 둘레 쭉 12개가 있었는데 아마 그 다음에 또 구덩이 내부에 보면 기와가 이렇게 딱 덮여 있어 그런 거 보면 기와가 이제 이렇게 설치가 돼 있다. 폭삭 무너져 내려갔고 그게 이제 밑으로 내려갔겠죠. 그냥 뭐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구덩이에다가 뭐 기둥을 박아놓고 그런 그 건축물을 지어놨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마 남녀용으로 이렇게 갈라놓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때는 이 화장실 뒤처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 유군 위쪽을 보면은 수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수조에서 뒤처리를 하지 않았을까, 뭐 닦거나 뭐 아니면 그랬지 않았을까.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백제 시대 화장실 가보면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막대기가 이렇게 막 있습니다. 막대기가 이게 목관 같은 거 막대기인데 명문이 없어요. 그래서 막대기라는 게 옛날에 목관이라 그래갖고 뭐 이렇게 지금처럼 목관이라 그랬는데. 뭔가 이렇게 나중에 봤더니 그게 이제 밑을 닦는 그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너무 디테일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어쨌든 수조가 있었으니까 거기서 아마 뒤처리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유구 자체가 이제 물이 흘러나가게 만들어가지고 후세식이 아니었을까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유구가 많은데 이 회암사 가보면 이 발굴한 흔적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가보면 이제 해설사분이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 위를 보니까 해설해주고 싶어갖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주시라고 그래갖고 뭐 친절하게 들었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가르쳐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지대에 올라가면 또 유적 전체를 조망하면서 사진까지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서울 근교에서 사실 그냥 마음을 좀 가다두면서 뭔가 볼 수 있는 장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다녀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봤는데 춥더라도 그렇게 안 춥거든요, 사실.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그 부부라 그러면 부부 손 꼭 잡고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